마이클 록펠러는 뉴욕 주지사이자 미국의 41대 부통령을 지냈던 넬슨 록펠러의 막내 아들이었습니다. 그는 스탠더드 오일 컴퍼니를 설립해 개인 자산 318조 원을 달성하며 미국 역사상 최고의 부자로 꼽혔던 존 디 록펠러의 손자이기도 했는데요. 록펠러 가문은 전 세계에서 알아주는 명문가였죠. 마이클은 하버드에서 역사 및 경제학 학사학위를 우등으로 졸업한 인재였고 곧 막대한 재산을 상속받아 가업을 물려받을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도전 정신과 탐구욕이 많았던 그는 새로운 경험을 원하고 있었죠. 그러던 1957년 넬슨 록펠러가 원시 미술박물관을 개관합니다. 마이클은 박물관에 전시된 예술품들을 보며 새로운 문명을 탐구하고 싶다는 큰 포부를 가지게 되었는데요. 4년 뒤인 1961년 마이클은 박물관에 전시할 유물들을 가져오겠다는 뜻을 밝히고 파푸아 뉴기니로 향했죠. 당시 파푸아 뉴기니는 원시적인 문화가 많이 남아있는 곳으로 유명했는데요. 그 중에서도 아스마트 지역은 야만적인 풍습을 가지고 있는 원주민들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탐험가들이 발길을 꺼려하는 곳이었습니다. 마이클은 탐사되지 않은 곳이야말로 새로운 유물을 찾기에 최적의 환경이라 생각했고 망설임 없이 아스마트로 향했죠. 하지만 아스마트의 원주민들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잔인하였습니다. 부족 간에서는 수시로 전쟁이 벌어졌으며 적의 머리를 취하는 헤드헌팅, 적군을 잡아먹는 식인 풍습 등 원시적인 문화가 그대로 남아있었죠. 마이클은 서구 사회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이러한 금기 문화의 매력을 느꼈고 이들의 문화를 더 깊게 알아보고 싶다는 열망을 품은 채 고국으로 귀국하였습니다. 같은 해 10월 마이클은 네덜란드의 인류학자 르네 와싱과 함께 다시 뉴기니로 돌아가 아스마트 지역의 다양한 문화품들을 가져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그릇, 방패, 창 등 수백 가지가 넘는 것을 수집했는데요. 한 번의 여행으로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한 마이클과 와싱은 11월 다시 뉴기니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마이클의 마지막 원종이 되고 말았죠. 11월 19일 베스지 강을 건너던 마이클의 배가 조류에 휩쓸려 뒤집히고 맙니다. 마이클과 와싱은 24시간 가까이 배에 매달려 표류하였다고 하는데요. 결국 마이클은 구조 요청을 하기 위해 20km 떨어진 육지로 헤엄쳐가는 선택을 하였죠. 마이클은 와싱을 남겨둔 채 물속으로 뛰어들었고 이것은 마이클의 마지막 모습이 되었습니다. 이후 와싱은 네덜란드 당국에 의해 구조되었는데요. 미국 재벌가의 막내 아들이 실종되었다는 사실에 미 전역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네덜란드 정부가 조사를 시작했고 넬슨 록펠러는 모든 재산을 총동원하여 수색을 도왔죠. 당시 수색에는 존 F 케네디 대통령도 나서서 지원을 도왔다고 합니다. 하지만 수색은 별다른 소득 없이 2주 만에 끝이 났고 3년 뒤 마이클은 공식 사망 선고를 받게 됩니다. 사인은 익사로 처리되었죠. 확인되지 않은 마이클의 생사 여부로 인해 그의 실종에 대해서는 많은 말들이 오고 갔습니다. 아스마트 지역을 조사하던 고고학 탐사팀이 마이클의 유골을 발견하였다고 주장하여 전 세계에 이목이 집중되기도 하였는데요. 이 소식은 우리나라의 중앙일보에도 실린 이력이 있죠. 하지만 해당 유골에 대한 조사 결과나 후속 보도는 나오지 않았고 미국 재벌가 막내 아들 마이클 록펠러 실종은 50년 넘게 풀리지 않은 미스터리로 남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2014년 미국 언론인 칼 호프만이 새로운 가설을 제시합니다. 실종된 마이클 록펠러가 식인종에게 잡아먹혔다는 충격적인 주장이었는데요. 호프만은 저서인 야만의 수학을 통해 당시 네덜란드 정부가 비밀리에 조사했던 내용을 입수해 공개하였습니다. 이 자료에 따르면 록펠러가 섬을 방문하기 3년 전 아스마트 지역의 두 부족 사이에서 큰 전쟁이 벌어집니다. 네덜란드는 이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 요원들을 아스마트로 파견하여 중재하고자 했는데요. 그 과정에서 오해가 생겨 네덜란드 측 정부 요원이 원주민에게 총을 쏘는 불상사가 발생하였죠. 호프만은 이로 인해 아스마트의 원주민 부족들에게 백인에 대한 증오가 생겨났고 3년 뒤 찾아온 마이클을 복수심의 대상으로 삼아 잡아먹은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 이후 공교롭게 콜레라가 퍼지면서 많은 부족민들이 사망하자 이에 신이 분노하였다고 생각한 원주민들이 마이클에 대한 사실을 함구하여 금기시했다는 것인데요. 이전에도 마이클이 원주민들에 의해 죽임을 당했을 거라는 주장이 여러 차례 제기된 바가 있기에 호프만의 가설은 꽤 신빙성 높은 주장으로 인정받았죠. 그러던 어느 날 다큐멘터리 감독이던 프레이저 헤스톤에 의해 놀라운 가설이 제기됩니다. 헤스톤은 마이클 록펠러의 실종을 다룬
관련 다큐멘터리를 제작하기 위해 이전에 촬영되었던 아스마트 지역의 영상본을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마이클이 실종된 지 8년 후인 1969년 미국 취재팀에 의해 찍힌 영상이었는데요. 사진작가인 말콤 커크는 마이클의 발자취를 쫓으며 아스마트의 지역 곳곳과 원주민들을 촬영하였습니다. 하지만 별다른 단서는 찾지 못한 채 탐사가 종료되며 촬영되었던 영상본도 자연스레 묻히게 된 것이죠. 그런데 영상을 살펴보던 헤스톤 감독의 눈에 이상한 것이 들어옵니다. 카누를 탄 원주민들 사이에서 백인이 보였던 것인데요. 백인 남성은 그들과 오래 생활한 것처럼 자연스럽게 노를 젓고 있었죠. 헤스톤은 해당 영상을 공개하며 마이클이 살아남아 오랜 기간 원주민들과 같이 생활하였을 가능성을 제시하였습니다. 유감스럽게도 비디오를 촬영한 말콤은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였고 헤스톤이 다시 발견했을 때는 이미 시간이 50년이나 지나버린 뒤였죠. 야만을 탐구하고 원시에 매료되었던 재벌 상속자 마이클 록펠러. 그는 식인종에게서 살아남은 뒤 그들과 운명을 함께했던 걸까요? 우리가 아직 모르는 깊은 오지 속 숨겨진 진실은 과연 무엇일까요? 기묘한 밤이었습니다.